그 애는 내 애가 아니야. 그리고 너도 이제 내 사람이 아니야. 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결혼을 약속했던 그날에도 아들의 돌잔치를 준비하던 아침에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서진의 배신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나를 잠식해왔다. 첫 생일을 맞이한 우리 아이 준호의 돌잔치. 축하와 웃음 속에서 시작된 작은 이질감은 어느 순간부터 내 삶 전체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결국 우리 아이라 믿었던 존재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사랑했던 아내는 오래전부터 다른 남자와 이어져 있었고 그 남자는 내가 모르는 사이 우리 아이의 돌잔치에 초대받아 함께 웃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손끝, 속삭임 하나까지 모든 것이 나만 몰랐던 오래된 연극이었다. 사람은 어디까지 속일 수 있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참을 수 있을까? 배신을 목격한 순간부터 나는 스스로를 미행자가 되었고 진실을 파헤치는 증인이 되었으며 마침내 내 인생을 다시 써내려갈 피고인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지키려 했던 한 남자의 마지막 선택이다. 그는 끝까지 기다렸고 모든 감정을 안고 결국 한 문장으로 끝을 내린다. 그 애는 내 애가 아니야. 하지만 이 문장이 끝이었을까? 진실은 항상 고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 당신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돌잔치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거실에는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고 서진은 이미 화장을 시작한 상태였다. 화장대 앞에서 붓을 드는 손길이 유난히 섬세해 보였고 그녀의 입꼬리는 이상하리만큼 올라가 있었다. 오늘은 준호의 첫 생일 파티,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3해 만에 얻은 소중한 아이의 돌이었다. 그 오랜 기다림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신혼 초엔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도 다녔고 겨우 임신이 된 후엔 서진이 입덧으로 거의 누워 지냈었다. 그 모든 시간이 오늘 하나로 보상받는 듯했다. 나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연회장,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 준호.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완벽함은 언제나 깨지기 쉬운 유리 같았다. 연회장에 도착하자 양가 부모님들이 먼저 와 계셨고 돌상이 차려지고 음식이 오가며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준호는 빨간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질 못해 어른들이 돌아가며 안아줘야 했다. 사람들은 수숙 도착했고 연회장은 어느새 웃음소리와 아이들 소란으로 가득 찼다. 나는 둘러보며 기뻤다. 하지만 그때 눈에 익지 않은 얼굴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30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 서진의 친구들 무리 속에 있었지만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서진은 그와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 오히려 가볍게 설렌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손을 살짝 올려 어깨를 두드리는 제스처. 내가 알던 서진은 다른 남자에게 그렇게 가까이 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연인의 재회 같았다. 다른 친구들에겐 하지 않던 웃음, 나직한 목소리. 나는 순간 시선을 피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켠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돌잡이 시간이 되었다. 준호는 돌상 앞에서 물건들을 만지작거리다 결국 붓을 잡았고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낯선 남자가 서진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껴억 막히는 느낌이 올라왔다. 나는 그 남자를 계속 지켜봤다. 그는 다른 하객들과도 어울렸고 무엇보다 준호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아이를 그렇게 애틋하게 쳐다볼 이유가 있나? 그건 내가 준호를 볼 때의 눈빛이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까 그 남자 누구야? 서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학교 선배야. 하고 답했다. 그런데 말투가 어딘가 낯설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꺼림칙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서진의 웃음, 그 남자의 눈빛, 귓가에 뭔가를 속삭이던 장면. 내 머릿속은 계속 그날로 돌아갔다. 나는 의심을 떨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를 불길함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지막히 울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진은 평소처럼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나의 눈에는 그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진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다. 특히 핸드폰을 대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뚜렷했다. 예전엔 식탁에,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곤 했던 그녀의 폰이 요즘엔 늘 손안에 있었다. 놓더라도 꼭 뒤집어서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다는 듯한 동작으로. 문자가 오면 얼핏 미소를 짓다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며 방을 나섰고, 전화가 오면 언제나 욕실로 향했다.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누구야? 친구. 딱 그렇게 단어 하나로 대답하던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반박자 느리고 미묘하게 떨렸다. 목요일 저녁, 나는 회식이 취소되어 예상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평소와 다른 고요함 속에서 들려온 건 서진의 목소리였다. 거실이 아니라 안방에서. 나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복도 끝으로 향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녀의 말투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고 부드럽게 속삭이듯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 다정해서 아찔했다. 마치 애틋함을 감추려다 새어나온 감정처럼. 애기 아빠는 그 사람이잖아. 모르겠어. 나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 사람이라는 말은 내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어조였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다.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고 리모컨을 들고 뉴스 채널을 틀었다. 서진이 방에서 나왔다. 나를 본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언제 왔어? 조금 전에. 서진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 웃음이 입술 위에만 걸쳐진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그녀가 말했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애기 아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날부터 내 안엔 믿고 싶지 않은 상상이 하나둘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또 다른 장면이 내 의심을 키웠다. 토요일 오후 서진은 욕실에서 준호를 씻기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틀어놓고 있었지만 집중은커녕 시선조차 화면에 닿지 않았다. 그때 서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욕실 문은 닫혀 있었고 물소리만 들렸다. 벨소리는 연속해서 3번 울렸다가 멈췄고 곧바로 문자 알림이 떴다.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 화면 위로 나타난 한 문장이 내 눈을 고정시켰다. 우리 아기 너무 보고 싶어. 보낸 사람은 민호. 나는 손끝이 저려왔다. 숨을 들이쉬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 쉬 내려가지 않았다. 메시지 한 줄이 내 모든 감정을 무너뜨렸다. 우리 아기? 그가 그 돌잔치에 왔던 그 남자였을까? 그리고 정말로 그가 준호의 진짜 아빠인 걸까? 나는 핸드폰을 제자리에 조용히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 손이 떨렸다. 화면은 꺼졌지만 내 안의 감정은 꺼지지 않았다. 잠시 후 서진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다. 내 표정을 살피던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당황한 얼굴을 지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욕실로 다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수도꼭지를 돌리는 소리와 함께 통화 연결음이 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나는 그 문 앞에 가만히 섰다. 물이 흐르는 소리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이젠 굳이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 진실이 어떤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지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서진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부드러운 숨소리, 희미한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옆모습. 3년이라는 시간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같은 방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알지 못했다. 서진이 날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상상 속에서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자라났다.
그리고 그 의심은 이제 뿌리를 내려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서진은 여느 때처럼 아침상을 차렸다. 계란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아이는 테이블 아래에서 자동차 장난감을 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내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말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더 어색했고 차려진 밥상 위엔 음식보다 무거운 침묵이 놓여 있었다. 나 역시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다. 우리 사이엔 설명할 수 없는 무형의 벽이 생긴 것 같았다. 준호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그 해맑은 얼굴을 보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다. 나는 며칠간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서진의 변화된 태도, 민호라는 남자의 문자, 돌잔치에서의 눈빛과 속삭임.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듯했다.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다. 감정은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 점심시간, 회사 근처 커피숍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브라우저 검색창에 손이 떨리는 마음으로 몇 글자를 입력했다. 사설 탐정 강남. 링크를 몇 개 클릭하다가 후기가 많은 곳을 골랐다. 업무적인 문체, 깔끔한 사무실 사진, 그리고 가정문제 전문이라는 문구가 나를 끌어당겼다. 수요일 오후 나는 그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남역 근처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은 의외로 현대적이고 정돈된 분위기였다. 응접 테이블 맞은편에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첫인상은 단정했고 불필요한 말은 없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천천히 그러나 자세하게 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돌잔치에 나타난 낯선 남자, 서진의 달라진 행동, 그리고 민호라는 이름으로 도착한 그 문자까지.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을 꺼냈다. 비슷한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23주면 충분한 자료 확보 가능합니다. 비용은요? 기본 200만 원 선입니다. 나는 더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주저함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서진의 사진과 개인정보, 자주 가는 카페, 친구들 모임 시간대 등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조목조목 적어내려갔다. 그는 내일부터 바로 미행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나섰다. 사무실을 나와 다시 지하철역으로 걷는 길. 강남의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커플로 웃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아니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나는 아내를 의심했고 이제는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 그 사실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 모든 의심이 결국 사실일 수도 있다는 예감이었다. 3년 전 나는 서진을 사랑했고 그 사랑 끝에 결혼을 선택했다. 그런 내가 지금 아내의 뒤를 캐고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마음은 부서진 것 같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마음속의 의심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일상에 스며들었고 진실을 보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중간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퇴근 후 나는 조용히 탐정 사무소로 향했다.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지하철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다. 사무실 문을 열자 탐정은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바로 말했다. 기대하신 결과는 아닐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듯했다. 그가 건넨 태블릿 화면엔 사진 몇 장이 열려 있었다. 카페 한쪽 창가 자리. 서진은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정확히는 돌잔치에서 처음 본 그 남자였다. 민호. 둘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고 커피잔 너머로 손이 포개져 있었다. 서진은 그에게 몸을 살짝 기댔고 민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있었다. 그 장면이 너무 친밀해서 사랑이 아니라 관계로 보였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사진에서 둘은 주차장 한켠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사진은 조용했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뚜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자동차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모텔 안으로 사라졌다. 현관문 너머의 어둠이 내 눈앞까지 스며들었다. 3시간 후 다시 문이 열렸다. 웃고 있는 얼굴, 머리를 넘기는 손동작,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표정. 그들의 현실이 선명한 사진 속에 있었고 내 결혼은 그 순간 산산이 조각났다.
나는 말없이 손을 내리며 탐정을 바라봤다. 그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민호 씨는 서진 씨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잠시 만났던 사이라고 하네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실조차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현재는 중소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 중이고 미혼입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지만 나는 반쯤 멍해진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건 블랙박스입니다. 모텔 주차장 CCTV에서 확보한 겁니다. 영상은 말을 하지 않지만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서진과 민호가 나란히 차에서 내리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뒤 같은 모습으로 다시 나왔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창문 너머로 흐릿한 강남의 야경을 바라봤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 나는 혼자였고 무너져 있었다.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 충분합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합니다. 탐정의 말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신은 멀어져 있었다. 마음이 무너졌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감각이 무디고 흐려졌을 뿐이다. 나는 탐정에게 며칠만 더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혹시 더 명확한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시간을 벌고 싶었다. 내가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감정을 읽은 듯 말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서 아파트로 향하는 길. 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다. 서진은 오늘도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준호는 침대에서 자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로 내 아이가 맞을까?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번지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도 혹시라는 단어 하나에 기대고 있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 2주는 내게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서진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준호의 웃는 얼굴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그 모든 평범함이 내게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서진이 내 눈을 피할 때마다, 준호가 나를 향해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맞나 하고 스스로를 되물었다.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밤 나는 천장을 보며 새벽까지 뒤척였다. 만약 준호가 내 아이가 아니라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 아이의 첫 울음소리, 자정 넘어 기저귀를 갈아주던 밤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다음날 점심 무렵 검사 기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결과 나왔습니다. 방문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안은 폭풍처럼 뒤집혔다. 회사에 조퇴를 내고 곧장 지하철을 탔다. 가방 안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엔 모든 걸 걸고 가는 느낌이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혔다. 검사 기관의 복도는 조용했고 내 걸음소리만 크게 들렸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단 한 줄, 너무나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친자 관계 없음, 0%. 눈앞이 흐려졌다. 그 짧은 문장이 내 세상을 갈라놓았다. 밤새 품에 안고 달래고 세상 무엇보다 사랑했던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남의 아이였다. 숨이 막혔다. 그대로 무너져 내릴 뻔했다. 직원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대신 씁쓸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결말이라면 그건 비극도 희극도 아닌 그저 기막힌 조롱일 뿐이었다. 나는 울지도 못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엔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거짓 속에서 진심을 다해 살아왔다는 사실이 기막히게 허탈했다. 우리 아기라고 말하던 서진의 목소리, 출산 때 내 손을 잡고 울던 모습, 함께 웃던 돌잔치의 기억, 이젠 모두 무대 위의 연극처럼 느껴졌다. 결과지를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고도 곧장 집으로 향할 수는 없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기울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서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고 준호를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 세상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잔인하게 느껴졌다. 결국 해가 지고 나서야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집에 도착하니 서진은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는 장난감을 굴리며 웃고 있었고 주방엔 익숙한 냄새가 퍼져 있었다. 그건 분명 내가 알던 집이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내게 집이라 부를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서진 몰래 서랍 속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탐정이 찍어온 사진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그리고 내가 직접 기록한 서진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다졌다.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나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일을 혼자 끌고 갈 수는 없었다.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정리할 차례였다.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강남에는 이미 수많은 로펌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정법원 근처 경력 15년 이상의 여성 변호사가 있는 대형 로펌이 눈에 띄었다. 상간자 소송 경험 다수, 친자 문제 전문. 그 문구를 보고 나는 주저없이 상담 예약을 잡았다. 수요일 오후 병가를 내고 로펌이 있는 30층짜리 빌딩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접수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선 상담실은 조용했고 정갈했다. 곧 이어 나타난 여성 변호사는 침착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말투는 단정했고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묘하게 신뢰가 갔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불륜에 대한 증거는 확보하셨다고요?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탐정이 보내준 사진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훑어보았다. 페이지를 넘기는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움직임이 나를 더 안심시켰다. 명백한 친자 부정과 불륜 증거입니다. 이혼 조정은 물론 민사 소송도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속이 쓰렸다. 상간자 소송이란 게 정확히 뭐죠? 그녀는 곧바로 설명해줬다.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즉, 아내뿐 아니라 상대 남성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죠.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보통 판결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불륜 기간이나 증거의 수위에 따라 달라지죠. 나는 속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이건 그저 정의에 대한 복수였다. 그럼 준호에 대해서는요?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들어 보여주며 답했다. 친자 관계 없음이 명확한 이상 법적으로는 양육 의무도 친권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들어간 양육비에 대해 청구도 가능합니다.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한쪽에서는 여전히 준호의 웃음이 맴돌았지만 서진이 만든 거짓의 무게는 그것마저 짓눌렀다.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죠?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합니다. 서진 씨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상간자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비용은 착수금 300만 원, 위자료를 수령하면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불.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써서라도 이 기만의 대가를 끝내고 싶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다. 정식 소송 전에 민호 씨 측과 합의를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빠르게 끝내고 원하시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재판장에서 모든 걸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로 위임 계약서를 내밀었다. 펜을 잡는 손이 흔들렸지만 사인하는 순간 나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내일이면 법원 서류가 접수되고 민호에 대한 신상조사도 시작될 거였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된다. 내 편이 생겼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나를 안도하게 만들었다. 로펌을 나서는 길, 하늘은 맑았지만 가슴속은 무겁고도 시원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장인어른 번호를 눌렀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나?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끊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진실을 들이밀어야 할 사람들. 피하지 않고 마주할 시간이었다. 목요일 저녁, 나는 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서진의 친정집으로 향했다. 서진에게는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다. 그녀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구의 오래된 아파트. 결혼 전 자주 오던 그곳. 그땐 환대받는 예비 사위였는데 오늘은 아마도 모든 걸 끝내러 오는 사위일지도 모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가며 나는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다. 벨을 누르자 장모님이 문을 열었다. 어머, 왔니? 준호도 같이 왔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장모님은 준호를 안아 올렸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안겼다. 장인어른도 거실에서 일어나 맞이해 주셨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 평온한 저녁 식탁. 그러나 내 안엔 준비된 진실이 있었다. 아이를 먹이고 모두가 자리를 잡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나는 가방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장모님의 손끝이 사진 위를 스치던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몇 장의 사진을 넘기더니 마지막 장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다.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그 사진.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어붙은 듯했다. 장인어른은 말없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더듬듯 들여다보셨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보다도 깊은 정적에 가까웠다. 그 순간 나는 더 깊은 진실을 꺼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서류 봉투를 열고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밀어내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장모님은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눈을 움직이며 읽었다. 몇 초 후 그녀의 다리가 풀리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럴 리가.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속삭이듯 부정하듯 내뱉는 말. 장인어른은 결과지를 두세 번 더 읽어보시고는 멍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사실입니다. 준호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장모님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나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다. 나는 놀라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서진이 만든 현실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이다. 장인어른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가? 나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상간자 소송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야지. 당연한 일이지. 장모님은 계속 울고 있었다. 준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나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다. 법적으로 저는 더 이상 아이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양육도 친권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서진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장모님의 울음은 점점 커졌고 나는 더 이상 위로할 말도 없었다. 이미 나는 마음속에서 이 가족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제 이 집과의 인연도 여기까지입니다. 제 부모님께도 조만간 말씀드릴 겁니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앞으로 준호는 이 집에서 돌봐주세요. 저는 더 이상 이 가족과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장모님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흐느꼈지만 나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서진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일찍 왔네. 친구들하고 저녁 잘 먹었어?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검사 결과, 법률 문서. 서진은 얼떨떨한 눈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 끝났어. 내 말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그녀 앞에 놓였다. 그 사진에는 서진과 민호가 나란히 모텔 안으로 사라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고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준호는 누구 아이야? 서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굳어졌다. 이건 뭐야? 하지만 대답을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아챘다. 어떤 변명도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나는 말없이 그 다음 서류를 꺼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봉투를 열어 단 한 줄만 보이도록 펼쳤다. 친자 관계 없음. 서진은 그 문장을 본 순간 숨이 멎은 듯 했다.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두 손이 무릎 위에서 힘없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그런 검사를 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 질문을 꺼냈다. 준호는 누구 아이야?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처음엔 나도 헷갈렸어. 그런데 민호한텐 그냥 당신 일이라고 말 안 했어. 그 사람은 자기 아이라고 믿고 있었고 난 거기서 멈추질 못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 민호한테 우리 아기라고 보낸 거야? 믿고 싶어서?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문자를 본 것까지 알게 된 걸 깨닫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넌 내가 모를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넌 내 앞에서 너무나 태연하게 거짓말을 해왔어. 결혼 생활 내내 전부 연극이었어. 서진은 무릎을 꿇으며 내 손을 붙잡았다. 현수야,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외로웠고 그땐 민호가 날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 그 사람한텐 말 못했지만 점점 멈출 수가 없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게 진심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그건 그냥 순간의 도피였어. 당신이랑 싸우고 마음이 무너졌던 그때. 진심은 아니었지만 아이는 생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너무 늦었어. 제발 준호만큼은 지켜줘.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 당신을 아빠로 알고 자랐는데 그 애는 내 애가 아니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리고 너도 이제 내 사람이 아니야. 서진은 울부짖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이 그 아이랑 얼마나 정 들었는지 나보다도 잘 알잖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정 내가 무너뜨린 거야.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며 매달렸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 시작할게. 민호랑은 정말로 끝났고 앞으로 당신만 볼게. 나는 천천히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미 변호사 선임했고 이혼 소송도 준비 중이야. 그리고 민호한테는 상간자 소송도 들어갈 거야. 그녀는 멍한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난 이제 너 인생에 더 이상 관여할 생각 없어. 서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준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짧게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대답했다. 내 친정에서 키워.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난 이제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 순간 아이 방 안쪽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준호가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낮은 울음은 점점 커졌고 곧 방 안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주저없이 달려가 아이를 안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못한 채 방으로 달려갔고 나는 거실 가운데 혼자 남겨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은 아이의 울음보다 더 적막한 정적 속에서 찾아왔다. 나는 소파 위에 남겨둔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사진들을 다시 하나씩 정리했다.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지만 그 감정조차도 이제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서진이 만든 선택, 그 결과를 나는 받아들였고 그녀는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거실 벽시계가 한밤중을 가리켰다. 조용한 집 안, 아이의 울음은 여전히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나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들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었다. 더는 머뭇거릴 이유도 망설일 여지도 없었다. 진실은 확인됐고 정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그 삶엔 서진도, 민호도, 준호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실을 둘러보고 텅 빈 표정으로 불을 껐다. 이튿날 아침 나는 해에 뜨기 전 조용히 눈을 떴다. 거실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침실에서는 서진과 준호의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옷을 챙기고 미리 준비해둔 이삿짐 박스들을 하나씩 현관으로 옮겼다. 가방 2개, 박스 6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남긴 물건은 그것뿐이었다. 나머지는 버리고 가기로 했다. 그리고 마음도 함께 내려놓기로 했다. 서진은 밤새 울다 잠든 듯했다. 나는 그녀를 깨우지 않았다. 이제 이 집에서 더 나눌 말도 감정도 없었다. 아침 9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다. 기사님들이 조용히 짐을 옮기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봤다. 신혼 때 함께 고른 식탁,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준호의 작은 장난감 상자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나와는 더 이상 아무 상관없는 물건들이었다. 짐이 다 실린 후 나는 테이블 위에 집 열쇠를 조용히 올려두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동안 나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오늘 이혼 조정 신청 접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민호 씨 쪽에도 소송장이 발송 준비 중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로비를 나설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현수야, 잠깐만.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진이었다. 그녀는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나왔고 눈가는 아직 부어 있었다. 이렇게 가면 정말 끝이야.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이미 끝났어. 너도 알고 있잖아. 서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냥 한 번만 준호 얼굴이라도 보고 가면 안 돼?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 아이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 책임 내가 져야 해. 그 말에 서진은 더 이상 붙잡지 못했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택시에 올랐다. 택시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를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문이 도착했다. 부정한 행위에 의한 유책 이혼, 친자 불일치에 따른 양육 책임 없음, 피고 민호에 대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정,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명령. 나는 문서를 읽고 조용히 접었다. 오랜 시간 들끓던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듯했다.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나는 민호의 회사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다. 그는 처음에는 소송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회사 내부에 소문이 퍼지면서 자진 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진은 그 뒤로 연락을 끊었다. 나는 다시 연락하지도 않았다. 준호의 소식도 듣지 못했지만 그 또한 이제는 내 삶에서 닫힌 페이지였다. 가을의 끝자락. 나는 강릉에 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고 있었다. 며칠간의 휴가를 내고 떠난 여행이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리는 해변가를 걷다 보면 문득문득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이 배신당했지. 그래도 나 견뎠다. 해가 지고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에필로그. 몇 달 뒤 나는 카페에서 우연히 지인을 통해 서진의 소식을 들었다. 민호는 위자료를 낸 뒤 서진과의 관계를 끊었다고 했다. 그녀는 현재 아이를 혼자 키우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장모님은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신세를 지고 있고 장인어른은 나와의 인연을 끊은 뒤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커피잔을 손으로 감싼 채 멀어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금의 나는 혼자이지만 가볍고 조용하지만 자유롭다. 과거는 아프지만 지나갔고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날 살렸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리고 언젠가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기를. 그때는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속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